아,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정말 살기 좋은 패러다이스를 만들고 어떻게 해주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가, 정치인들이 부동산에 진심이에요. 어떤 정부든 막론하고 그냥 부동산을 어떻게든 살려야지. 내 임기 동안은 적어도 경기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뭐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우리나라 원화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 또 IMF 당시의 위기와는 전혀 종류가 다르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나가도 굉장히 잘 나갔어요. 인간으로 말하면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인구였어요. 실제 우리나라에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한 20%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제 기억에 한 10%가 안 됐어요. 한 7, 8%예요. 굉장히 젊은 인구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쓰러져도 번쩍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왜 쓰러졌냐 그러면, 그때는 젊었는데 그야말로 과욕을 부려가지고 엄청나게 막 과로하고 여기저기 막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이랬잖아요. 일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문어발 투자라는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푹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문어발 투자도 하고 막 과욕 부리다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돈도 이제 필요하니까, 투자금이 필요하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빌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남아에서 막 이제 그 외환위기 막 벌어지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도 비슷한 상황이고 여기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막 과욕 부려가지고 그 뭐 태국 같은 경우 거기도 막 부동산 투자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톡 쓰러졌거든. 그런데 보니까 한국도 괜히 비슷하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투자금이,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 뭐 주식 투자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그냥 은행이 이렇게 빌려오는 식으로 이제 돈이 들어왔는데, 그걸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1년 만기가 돌아오면 단기로 빌려왔으니까 돈을 더 이상 롤오버, 이걸 더 이제 연장을 안 해주니까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갖고 있었던 외환 보유고가 자꾸 이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해가지고 이제 IMF에 찾아가지고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우리가 외환위기 체제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외환 보유고를 따지면 우리가 4천억 달러가 넘어요. 근데 너무 늙었다. 너무 늙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 당시에는 인간으로 말하면 갑자기 그냥 교통사고 당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과욕 부리다가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서 확 쓰러진 거예요. 실제 그 당시에 그거를 갖다가 제가 책도 하나 출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당한 상황은 인간으로 말하면 중풍 걸려서 쓰러졌다. 뇌졸중이라고 하죠, 요새는. 뇌졸중 걸려가지고 갑자기 푹 쓰러진 거예요. 젊었는데 내가 과욕 부리다가 너무 일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막 혈압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건 내가 그냥 수술을 딱 받아가지고 그냥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한 거지.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늙어가지고 인간이, 그것도 너무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그것도 그냥 계속 그 상태가 아니라 거기다 뭐 당뇨병, 거기에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거기다 운동도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먹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와 지금과 전혀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안 터졌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니냐.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기업부채가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단기부채. 지금은 뭐가 문제냐? 지금은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지금 높아도 너무 높다. OECD 기준으로 보면 지금 100%가 훨씬 넘는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2024년이죠. 6월까지만 해도 100% 넘는다고 했다가 그걸 계산하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90% 초반이라고 하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일부러 뭐 그걸 갖다 거짓말 하려고는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는 전세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보증금도 이게 엄청난 사실은 부채예요. 4인간의 부채라고요. 이 부채까지 넣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6%예요, GDP 대비로. 그럼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등이에요. 정말 위험한 상태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난달도 5조 더 늘어났고요. 이번 달은 한 6조 이상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걸 계속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러다 폭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젊었을 때 쓰러졌을 때는 내가 일어났는데, 늙어서 쓰러지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제 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무슨 꼴이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과 비슷한 길인데, 일본보다 더 길고 험한 길일 거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본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였어요. 근데 65세 이상 인구가 12%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20%예요. 가계부채가 그 당시에 일본은 GDP 대비 68%였어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았어요. 근데 그 뒤에도 이제 일본은 계속 이제 인구 고령화 제일 빠르게 진행된 거죠. 그래봤자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 진행되는 속도와 비교하면 게임도 안 돼요. 계속 1.2명 수준을 유지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0.7명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니까 그러니까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위기가 아니라 IMF 위기도 아니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길의
위기도 아닌데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위기다. 그래서 제가 위기는 위기인데 절대 위기다. 제 책 제목도 그래서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 큰 위기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다. 내가 지금 아픈데 계속 환자가 지금 그래도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좋은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당뇨병에다 고혈압에다 콜레스테롤에다 거기다 술 먹고 담배 먹고 지금 큰일 났네요. 앞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해요. 그게 퇴원해버려요? 저 돌팔이 의사라고. 제가 이상한 겁니까? 잠깐 누워 계세요. 그냥 몰핀 주사 하나 맞고 가세요. 그 사람이 돌팔이 의사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라고. 그럼 너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 당시에도 직전까지 거의 지표나 신호가 없었어요. 갑자기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갑자기 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실 거의 갑자기 꺼졌어요. 이제 금리가 좀 높은 상황에서 이제 그걸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서로 갖고 있던 이제 집을 내놓고 이러면서 그게 추락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온다, 위기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좀 더 길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5년 그 유명한 플라자 협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G2였어요. 제일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본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내가 키워줬는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뭐 져가지고 완전히 내가 묵사발을 내놨다가 그래도 지금 보니까 저 공산권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이데올로기 전쟁을 해야 되니까 쟤를 좀 살려야 되겠다 해서 실제 바로 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살리기 시작했다 이제 1950년도에 한국전쟁까지 터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갖다 군수 병창기지를 만들면서 일본이 완전히 종전 상태 이상으로 더 이제 다 산업이 살아났죠. 이렇게 살아나면서 일본이 이제 막 미국 시장으로 막 이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가전제품 막 들어가고 거기서 자동차 막 들어가니까 미국이 막 그 제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80년대 초에 아예 뭐 수출 자율 규제라고 해가지고 뭐 자동차 수출을 막 자율적으로 규제하라. 말로 자율이지만 일본 너 이게 수출 요만큼씩만 해. 그 이상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막 겁박도 하고 그러더니 그것도 안 되니까 85년에 너 잠깐 좀 와봐. 그래가지고 플라자 협정해가지고 그때 독일도 좀 약간 흑자를 많이 했는데 독일하고 그리고 뭐 영국하고 그때 5개 나라를 불러가지고 그 플라자 협정. 그 당시에 플라자 호텔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였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어쨌든 일본의 엔화 가치를 한 1년여 동안에 2배로 높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다 동남아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생산하면 환율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정부는 경기가 죽어지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다 이제 중앙은행이 또 금리를 막 낮추고 우리나라가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막 주식 가격이 막 튀어 오르고 거기다가 이제 부동 가격이 막 엄청나게 막 올라간 거예요. 그게 막 짧은 기간 동안에 막 2~3배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네 해서 1989년 6월부터 제 기억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막 급히 막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90년 초에 주식시장이 꺼지기 시작했고 그래도 부동산법으로 안 꺼졌어요. 주식시장 먼저 꺼져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안 꺼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1년 뒤부터 꺼져요. 희한하게. 더 늦어요, 반응이. 주식시장이 항상 더 반응이 빠르고 이 부동산 시장이 더 반응이 늦어요. 근데 어떤 게 더 그럼 충격이 크냐? 부동산이 훨씬 더 충격이 더 크고 자체적으로 자기도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경 같은 경우 다 2분의 1, 3분의 1로 다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실물 경제에도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줘요. 거기에 이제 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하고, 우리하고. 아니, 더, 우리보다 약하지.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빌렸던 그 금융기관들이 다 같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또 신규 대출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돈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서 경제가 계속 무너지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돈을 풀기 시작했고, 또 일본 은행들 금리를 막 낮추기 시작했는데, 백약이 무효가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인구 고령화까지 막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정부의 국가부채, 정부 부채만 계속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이게 25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도 갈 수가 있다는 거고,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당시에 미국하고 비교하면 G2였고, GDP 규모로도 거의 한 70%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GDP로는 일본이 미국보다 살짝 더 높은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는 높고 그 이야기는 당시에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미국하고 거의 막상 막하했다는 거고
그 일본의 경쟁력이 아직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GDP로 보면 15분의 1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 1인당 국민소득도 2.5분의 1? 2분의 1도 안 돼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근데 늙어가는 그 속도, 아니면 늙어가는 정도가, 당시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20%고, 속도가 우리나라가 지금 훨씬 더 빠르다. 당시 일본은 합계 출산율이 1.2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 뒤에도 1.2명 밑으로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0.7명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해도 엄청나게 심각한데, 다만 지금 아직까지 안 꺼진 이유는 정부가, 정치인들이 부동산에 진심이에요. 어떤 정부든 막론하고 그냥 부동산을 어떻게든 살려야지. 그러면 결국 건설 경기 사니까 내 재임 기간, 내 임기 동안은 적어도 경기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를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게, 점잖은 말로, 전문가 용어로 더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정말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IMF 위기 때 당한 것보다 더 심각하겠죠. IMF 때도 뭐 부동산 가격도 뭐 당시에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한 30~40% 이상 급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회복했어요, 거의.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고 회복을 못할 거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은 상대적으로도 빨리 회복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 이런 경우에 그럼 돈 열심히 풀면 또 단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으니까 또 잠깐 또 땜빵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더 중병을 걸리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일본이 계속 잃어버린 10년으로 막을 수도 있었는데 20년, 30년 간 중요한 이유가 계속 부채를 더 키워 나갔다는 거고, 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계속 방치해 놓은 상태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된 건데, 계속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 상황이 더 나쁘기 때문에 실제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다시 집값 떠오면 젊은이 또 결혼 못하니까 아이도 못 낳고, 차라리 잘 됐다. 제 채널에 보면 그렇게 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크게 망가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집값도 좀 안정화되고, 그럼 젊은이들이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럼 다시 또 젊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사실 젊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결국은 늙어가는데 적어도 그 속도라도 좀 늦추면 우리가 적응할 수는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일부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아, 그래도 우리는 적응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구 고령화 대책을 내놔라 이러면 이 출산율을 높이는 건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거는 그냥 아예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놓고 기껏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자. 그러니까 여성 인력이 이제 아직도 많이 지금 뭐 집에서 뭐 결혼하면 그냥 뭐 가사 일을 하거나 이런 분도 계시니까 계속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 좋아요. 뭐 나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 나이 드신 분도 계속 일자리를 계속 드리자. 이것도 좋아요. 다만 이 두 가지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지는 못해요. 내가 최근에 아시아개발은행 ADB 컨설팅 보고서를 하나 제출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한 것이 딱 그거예요. 인구 고령화 진행될 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때 이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계속 갉아먹는데, 이걸 갖다 덜 갉아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여성 인력 계속 더 경제활동 참가시키는 거죠. 다만 그래도 경제적인 효과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별로 유의미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두 번째,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이제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날 테니까 그분들 더 많이 참가하게 하자. 이건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경제 성장률을 높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도리어 생산성을 전반적으로 낮출 거예요. 지금 뭐 많이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지하철 타시면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뭐 플랫폼이나 아니면 뭐 여기 계단에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루 종일 서 계세요. 그냥 그분들이 무슨 뭐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GDP가 늘어날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무슨 생산성이 높아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외국인 노동력을 많이 이제 들여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저는 제가 볼 때는 하책 중에 하책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질적으로 그걸 많이 데려온 나라가 어디냐면 유럽 국가들이에요. 유럽은 많이 외국인 노동력 들어왔죠. 거기는 그러면 0%대에서 벗어났어요? 아니죠. 거기도 인구 고령화 많이 진행됐고, 거기도 일본하고 비슷한 꼴이에요. 다만 뭐가 다르냐? 일본은 갑자기 버블이 꺼졌고 거기는 안 꺼지고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 0%대예요. 우리가 지금 유럽 꼴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 노동력 계속 받아들이자.
그것도 무슨 노동자예요, 그게? 정말 두뇌를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우리나라 손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숙련 노동자가 아니라 정말 계절 노동자, 저숙련 노동자 받아들여가지고 건설을 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농사 짓는 데 가서 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우리 젊은이들은 뭔 일해요? 나가가지고 결국 택배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진짜 두뇌는 다 어디 가요? 다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아세요?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고 아니면 중국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두뇌는 나가고 반대로 그냥 그 저급한 그런 저숙련 노동자는 많이 신흥국에서 받아들이면 그게 과연 우리나라를 정말 살리는 길이냐는 거죠. 그게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이. 유럽이 딱 그래서 유럽의 두뇌가 다 미국으로 갔고요. 그리고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들, 육체 노동자들이 다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제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유럽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가 지금 하는 게 그게 과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땜빵식으로 그냥 조금 해도 될 게 아니에요. 잠깐 뭐 무슨 뭐 특례 보금자리로 아니면 신생아 특례 대출해가지고 젊은이들한테 뭐 아이 낳으면 돈 좀 줄게 뭐 그거 가지고 집 사.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일자리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그리고 또 교육비 문제,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구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왕이면 뭐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할 때 그걸 여성을 인구로 바꿔서 인구가족부를 좀 만들어서 거기서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 다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이 정말 교육 문제, 사교육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또 고령화된 그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할 거냐, 또 외국인 노동력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또 여성 인력을 어떻게 일자리 정말 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참가시킬 거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좀 하면 좋겠는데 지난번 정부는 한다고 못하고 이번 정부도 아예 한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지난해 총선할 때는 양쪽에서 다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인구부 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갔는지 그것도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나쁜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인구가 고령화돼서 나이 드신 분 많고 그 속에 보면 나이 드신 분이 계시고 장년층도 계시고 청년층도 계시고 이제 유소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은 다 어려울 거다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럼 각각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나이 드신 분은 이게 다만 시스템, 제도가 좀 갖춰져야 되는데 기왕이면 도심에서 좀 기왕이면 교회로 좀 옮겨가는 것이 더 삶의 여유도 있으면서 재정적으로도 또 그게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집값이 막 올라갈 때 이런 때 좀 그걸 좀 처분하거나 해서 기왕이면 뭐 시골로 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 뭐 교회로 뭐 서울이나 아니면 뭐 대도시 계시면 약간 교회로 가서 기왕이면 흙을 밟으면서 거기서 좀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리고 지역 주민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걸 사실은 국가도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동산 정책이 있고 또 그러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하게 뭐 그냥 수도만 뭐 세종시로 옮기고 뭐 단순하게 뭐 해수부만 부산을 옮겨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장년층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 노년 생활을 미리부터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 자산을 다 어디다 몰빵하냐면 우리나라 자산에 다 몰빵을 해요. 첫 번째, 우리나라 자산이 전 세계 자산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전 세계 GDP로 이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GDP는 전 세계 GDP의 1.7%밖에 안 돼요. 실제 자산으로도 봐도 딱 1.7%예요. 주식이 됐든 아니 부동산이 좀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워낙 집값이 많이 떴으니까.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인데 2%도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 자산을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내 갖고 있는 자산을 다 우리나라에 넣었어요. 우리나라 만약 계속 인구 고령화되고 계속 추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 근데 더군다나 그것도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예금도 있는데 전부 다 그걸 갖다 부동산, 그것도 집에다 다 몰빵을 했어요. 그것도 부지가 다 돈 빌려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야말로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집을 못 사서 벼락거지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반대로 그게 터지면 진짜 벼락거지가 되고 나는 이생망이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할 거냐.
그래서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를 보고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한 가지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미래를 좀 봐라, 미래. 미래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완전 디지털 혁명이 정말 일어나고 있잖아요.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혁명이 또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그것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투자하는 게 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정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해외에, 그것도 미국 같은 데 투자를 하고, 또 기왕이면 그것도 미래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 기업을 찾아서 거기에 내 자산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내가 내 자산을 자꾸 불려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나의 노후 대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자산은 요새 많이 또 하나 얘기되는 것이 디지털 자산도 있잖아요. 디지털 자산도 이게 피할 수 없는 대세예요. 이거는 우리 인류사를 보면, 제가 예전에 쓴 책, 예정된 미래에 보면 4가지 뉴 노멀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정말 우리가 지금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디지털 혁명이 농업혁명을 거쳐서 산업혁명을 거쳐서 지금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완전 세상이 바뀌고, 그러면서 화폐도 계속 바뀌어 왔어요. 농업혁명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상품 화폐, 우리 뭐 금화, 은화를 쓰다가, 그래서 산업혁명 한 다음에 우리 법정 화폐를 쓰다가, 이제 디지털 혁명을 하면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면 디지털 화폐, 크립토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정 화폐도 물론 일정 기간 계속 같이 가겠죠. 같이 가지만 새로운 그러한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관심 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쪽으로 또 일정 부분 또 자기 자산을 좀 이렇게 배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원하는 계속 아니었고 계속 달러였고, 달러 값이 계속 많이 올랐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뭐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는데,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추락하고 인구는 계속 늙어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한 나라에 통하는 결국 그 나라의 경쟁력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미국은 계속 젊은 나라고, GDP 성장률이 지난 70년대 중반 이후에 2.5% 수준에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미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높아졌어요.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추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1990년대 중반, 후반 IMF 외환위기 겪을 때 97년 초만 해도 1달러당 한 830원 정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2000원대까지 막 갔다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그 뒤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1,400원대 후반 갔다가 최근에 이제 1,3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하고의 어떤 단순한 상대적인 경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관세 문제라든가, 그래서 또 실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신흥국의 여러 가지 이제 통화 절상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긴 한데, 이게 양쪽으로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근데 이제 시장 원리로만 본다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달러에 비해서 높아질 공산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나라 원화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 또 뿐만 아니라 달러라고 해도 마치 워렌 버핏이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진짜 달러를 갖고 있었나요? 아니죠. 단기 국채를 갖고 있었죠. 그런 채권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각자 도생한다는 심정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정말 살기 좋은 패러다이스를 만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삶이 좋아질 거야.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 정말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고, 거기다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 몰빵하고 있고,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그래서 이러한 채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책도 좀 사보시고, 그러면서 좀 대비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책 정말 보시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개인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한번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